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요, 조금 특별하게 2023 상반기 부동산 이슈를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새마을금고 이슈도 좀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좀 금융감독, 물론 그쪽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또 감독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네. 대규모 예금 인출까지 지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문제인데요.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해준 것이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예. PF 대출 많이 해줬습니다. PF 대출이 뭐냐면, 자, 우리 건설사들은요, 자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건설할 때는 땅을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네.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은 뭐 건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설정을 하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실물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담보 그러면 가치로 가는 거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1금융권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PF 대출 안 합니다. PF 대출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큰 상품을 하지 않는데, 그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들은 사실 일반적인 대출을 하기에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냥 사업만 하면 그냥 다 대박이 나니까 대박났죠. 리스크는 없으면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죠. 새마을금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말에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7조 원이었는데요. 우와. 작년 말에 56조. 이게 2배가 됐네요. 3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3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이 당시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준 게 결국에는 고리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이게 집값은 하락하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집값은 하락하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미분양이 작년 1월 정도에 2만 1,000호 정도 됐거든요. 작년 1월 전국 미분양이. 이게 1년 만에 7만 5천 호 정도로 늘어납니다. 거의 3.5배 정도 늘어났는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분양을 끝나야 돈을 받아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상환하는데, 네.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준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는 그냥 땡처리, 그냥 반값 정도로 헐값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돈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부실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아, 내 돈 그렇군요. 새마을금고 맡겨뒀는데 안전할까? 미국은행 또 실리콘밸리도 망하는데 우리 새마을금고도 위험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돈으로 인출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대출 총액이 197조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연체액만 12조 원이다. 네. 그리고 연체율이 작년 말 3.59%에서 지난달 14일에는 6.49%까지 치솟아서 이게 시중은행 연체율의 20배 정도 된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액인데, 게다가 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했다는 혐의로 임직원이 구속이 되고, 이번 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들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돼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부패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부터는 조금 자금 이탈이 줄어들고 어쨌든 좀 정리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정부에서도 좀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일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1인당 됩니다. 5천만 1인당 5천만 원 네. 보호가 되는데 새마을금고는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회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일단 원리금 원금과 이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현금 예치금이 한 15조 정도 되고 중앙회 예치금이 47조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정부가 아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을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뭐 며칠 만에 그냥 파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런이 생기게 되면 은행 지점을 폐쇄해버리면 돼요. 그냥 문을 닫으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못 찾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 은행 안 가거든요. 다 스마트 뱅킹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빼버립니다. 돈을 순식간에 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똥이 새마을금고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국가 금융 위기 상황으로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잘못되면 연쇄작용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빼기로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만에 KB 국민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빼버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상황이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뭐 신규 예금 가입했다. 새마을금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마을금고 가입했다. 약간 이제 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쇼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부실화가 된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가입자들은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소관인가요? 이게 합동조합이어서 아마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지금 그렇게 저기 정해놨는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요 잘 몰라요. 그냥 새마을금고도 은행이고 네. 뭐 같은 은행인데 이름이 다른 은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일 것 같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 합동조합이라고 해서 행안부 관리라면 행안부가 잘하면 괜찮은데 직원 한 10명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데 행안부 직원 10명이 관리한다면서요? 전국에 그렇죠. 있는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 10명이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서 저는 그냥 일반 금융권에 포함시켜서 같은 규제, 관리 감독을 좀 적용을 그렇죠. 받을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꼽습니까? 이게 그것도 PF 대출하고 맞물리잖아요. 이게 그렇군요. 부동산과 PF가 맞물리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금융사들이 아마 그 증권사들, 보험사들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기억나실 거예요. 올 1월 달에 1.3 대책 발표됐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모든 규제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풀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마포, 용산 뭐 이런 뭐 성수 이런 데를 남겨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산은 뭐 특수 지역이니까 그렇다 쳐도 굉장히 빠르게 풀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미분양 PF 대출하고 관계가 됩니다. 네. 미분양이 앞서서 제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했고요. PF도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밖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결국 PF 문제의 부실화를 빨리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이긴 다행이죠. 합니다만 이게 역전세 또 대출 논란하고 또 조금 연결이 되면서 과연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불이 꺼진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 이제 통계나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상반기 집값 좀 회복했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라고 나오는데 그 통계를 좀 면밀하게 보면 1월 바닥을 쳤죠. 작년 4분기였죠. 10월, 11월, 12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하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역마다 조금 온도 차이는 있죠.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요.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PF 문제가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다 회복을 했나? 이제 문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네. 4월, 5월, 6월 상반기 마지막으로 접어들수록 2분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둔화돼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요. 규제가 풀렸을 때는 집주인들은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호가를 올리는 거고 매수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네.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본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일단 집값이 비싸다는 비싸죠. 매수자, 네, 집을 비싸죠. 사려는 입장에서 보면 야, 집값 너무 비싸.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정도 회복한 가격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요. 금리 인상 거의 뭐 동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3번 연속 동결이 됐는데 또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금리 내려갔어? 여전히 최고 금리 3.5% 기준금리 유지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이라 여러 가지 상황 보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전세거든요. 전세 사기에 역전세, 전세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깡통 전세, 역전세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인데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율이 너무 높다든지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전세금을 다 못 받는 경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역전세거든요. 전세 사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역전세인데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집주인 10억 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5억짜리 전세금이 4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1억 원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채워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대부분 집을 살 때 다 그냥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네.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 역전세가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저도 그게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출 비율을 좀 늘려줘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요동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참 이게 선택의 폭이 없는 게 예. 그냥 집값이 오르면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든지 세금 규제, 뭐 대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전세는 이게 서민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규제를 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역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세입자한테 또 반환해주기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마 이번 나온 대책이 아마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를 보면 DSR을 또 완화를 해줍니다. 네, DSR. 지금 DSR 40%가 적용이 되는데 네. DTI 60%로 완화를 해줘요.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대출 한도가 3억 5천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요?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집주인들 중에 전세금 하락이 내 잘못이야? 나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줘. 그냥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허그 가서 돈 받아 라고 그냥 배째라고 하시는 집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다수의 집주인들은 돌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현상인데 노력을 해서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게 DSR에 걸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냐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세입자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게 저는 급선무일 것 같고요. 1년 정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심각했습니다. 300조 원 정도 전세 보증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전세 늘어났죠. 보증금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이제 역전세의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2년 지나고 그렇죠, 난 2023년도부터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되니까.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겠다. 급한 불을 좀 끄겠다는 의미고요. 한시적이에요. 이게 예, 뒤에서 1년 한시적이고 그것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다 본 다음에 전세금이 떨어졌는 경우만 해주겠다. 또는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네. 대출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에 걸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세입자가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그 돈이 더 없으면은 어떠한 또 후폭풍이 올지 몰라서. 그렇죠. 다른 집 이사 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사를 못 가니까 잔금을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이자 내더라도 좀 빨리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아들 모친님께서 팔아서 상환해 주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예. 네, 팔리지도 그리고 않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을 네, 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네.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대출금도 다 못 갚고 세금이 또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판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하반기 이제 접어들었죠. 우리 여름에 7월, 8월에 주로 하는 게 이제 여름 휴가가잖아요. 여름 휴가가고 9월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와 명절은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렇죠. 3분기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6월, 5월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10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10월에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가격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6개월 정도는 그냥 흘러가거든요. 6개월 후에 뭐가 있냐면 내년 네. 4월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죠. 그러면 예. 10월, 11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민심에 둘 다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 유지하기를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아마 최대한 이대로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총선까지는. 총선까지 뭐 총선 지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금리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있고요, 전세가 있습니다. 자, 전세는 뭐 정부가 이 정도 대출 소폭 완화해 주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정책은 추가 정책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지역 개발 호재, 뭐 GTX 연장이라든지 이런 뭐 기간을 단축해 준다, 예비 타당성 면제해 준다 정도로 민심을 좀 달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금리거든요. 네. 저는 동결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올라도 문제예요. 금리가 오르면 다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고요. 금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또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결 모드로 가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이 금리 한 번, 두 번 정도 더 올린다라고 하고요.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도 지금 최근에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또 올린답니까? 네네. 그 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올리긴 올린다는 지금 거군요. 선진국들은 지금 다시 올리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동결로 버틸 수 있는지 자금 유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동결로 가리라고는 보는데 불안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4분기 부동산 시장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저는 보합으로 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금리의 변동이 생긴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내년까지는, 네네.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얘기고 또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상황은 지금 계속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건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토요일이죠. 15일 1시에 토마토 집통 콘서트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굉장히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이 클래식 홀에서 강연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좀 실질적인 질문도 하시고 무엇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